이 땅 이제 내 이름으로 넘겼으니까 넌 요양원 가서 벽에 똥칠이나 하다 죽어, 알겠어? 그래요. 마음껏 웃어두세요. 당신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내가 당신 발목을 잡고 지옥으로 떨어뜨려 줄 테니까요. 30년을 식모처럼 부려먹던 남편이 제 친정 유산을 가로채 내연녀와 살림을 차리려 했습니다. 심지어 멀쩡한 아내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려 했지요.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가 치매 노인이라 비웃던 아내가 사실은 거대한 덫을 놓은 사냥꾼이었다는 사실을요. 당신 자리는 여기 없습니다. 내 땅에서 내 인생에서 당장 꺼지세요. 30년 가스라이팅을 끝내고 남편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린 한 여자의 처절하고도 짜릿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꼬다이 채널을 찾아주신 소중한 인연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나 하나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겠지 싶어 가슴에 대못을 박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 미선 씨도 그랬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30년 만에 제 이름을 찾은 미선 씨의 이야기 지금 들려드립니다. 새벽 4시 30분. 이 시간은 세상이 잠든 시간이 아니라 나의 지옥이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건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뼈마디를 쑤셔 파는 지독한 냉기였습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습니다. 박건호는 이미 일어나 거실에서 TV를 켜고 있거나 서재에서 자신의 가짜 권위를 닦고 있을 겁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에서 발을 내디뎌 바닥에 닿는 순간 악소리가 입 밖으로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30년 세월 쉴 틈 없이 부려먹힌 나의 무릎은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기계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드득 우득. 고요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는 박건호라는 괴물에게 바치는 나의 첫 번째 재물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같았습니다. 30년 전 안동 종갓집의 귀한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 속에 비단 고무신이 아니면 흙도 밟지 않던 박미선. 그 시절의 나는 지금 이 비참한 여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고왔던 나의 손은 이제 행주질과 칼질로 지문이 다 닳아 없어졌고 발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짐승의 가죽처럼 딱딱해졌습니다. 나는 시린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손등에 닿자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쌀을 씻는 소리조차 일정하지 않으면 거실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그 남자가 달려와 나의 뒤통수를 후려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심장 박동 소리조차 죽인 채 쌀을 잃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나의 지식여진 자존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선아, 죽었냐? 왜 아직도 국 냄새가 안 올라와? 안방 쪽에서 들려오는 저 목소리. 평생을 교육 공무원으로 살며 밖에서는 인격자니 이 시대의 선빈이 칭송받는 박건호의 본 모습입니다. 그는 빳빳하게 풀을 먹인 개량 한복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몸에선 은은한 침향 냄새가 났지만 내 코에는 그가 내연녀와 나누었을 법한 역겨운 살 냄새와 비열한 구취가 섞여 느껴졌습니다. 그는 식탁 의자를 신경질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드르륵 마이너스 바닥을 긁는 그 소리에 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날랐습니다.
손끝이 뜨거운 뚝배기에 닿아 데일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국 냄새가 왜 이리 탁해? 멸치 똥 제대로 안 땄지? 내가 몇 번을 말해 이 천박한 손버릇은 고쳐지지가 않는구먼. 그는 첫 숟가락을 뜨기도 전에 타박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어제 준호가 밤늦게까지 보채서 잠을 좀 설쳤어요. 바로 다시 끓여올게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건호는 들고 있던 노숟가락을 식탁 위로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쇳덩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굉음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준호가 깰까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 핑계 대지 마. 내가 게을러 터진 거야. 밖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박 박사님이야, 박 박사님. 그런 고결한 분의 아내가 되어서 집구석 하나 제대로 단돌이 못해? 내 친정 부모가 너를 이따위로 가르쳤나 보지. 안동 종갓집 딸이라더니 그 미천 드러나는 건 한순간이구먼. 근본 없는 건 못 속여. 친정 부모님. 그 이름이 나오자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을 식모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만큼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말씀이 너무하세요. 제가 이 집에서 당신 수발 들며 당신 뒷바라지하며 보낸 30년이, 제 청춘이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건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턱 끝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얇은 입술이 조소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청춘? 수발. 웃기지 마. 내 덕분에 이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야. 이 집,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라고. 이 땅도 이 건물도 다 내 거야. 억울해? 대들 거면 당장 이혼하고 내 그 잘난 땅덩어리로 꺼져버려. 넌 여기서 나가면 갈 곳 없는 노숙자 신세라는 거 잊었어? 그는 나의 가슴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나는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엎어진 국그릇에서 쏟아진 뜨거운 탕국이 나의 버선을 적셨습니다. 살이 익어가는 고통보다 그가 내뱉는 모욕이 더 뜨겁고 아팠습니다. 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 구석,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살 손자 준호였습니다. 나는 준호가 이 광경을 본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얼른 눈물을 훔치며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준호야, 놀랐지? 할머니가 미끄러져서.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나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며 나를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가 나간 현관문을 한번 보더니 나에게 다가와 작은 발로 나의 무릎을 툭 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랬지? 여긴 할아버지 집이니까 할머니는 쓸모없으면 나가야 된다고. 나도 할머니가 해주는 밥맛 없어. 할머니 자꾸 울면 나도 할아버지처럼 할머니한테 저리 가라고 할 거야. 아이는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어. 할머니는 머리가 나빠서 약을 안 먹으면 바보가 된대. 바보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야 된대. 나도 바보 할머니랑 살기 싫어. 빨리 잘못했습니다 해 할머니. 그 순간 나의 심장이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지난 30년 동안 나 하나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겠지. 내 자식, 내 손주 앞길 막지 말아야지라며 삼켰던 그 수많은 오물 같은 인내들이
사실은 나의 소중한 손자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건호는 단순히 나를 때리고 모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의 존재 자체를 이 집안의 쓰레기로 정의했고 그것을 어린아이의 뇌세포 하나하나에 주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악마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였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탕국이 묻은 다리가 화끈거렸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박건호.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 손주까지 나를 짐승 취급하게 만들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서렸습니다. 나는 주방 구석 박건호가 절대 열어보지 않는 낡은 가계부 뭉치 사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깊숙한 곳에는 30년 전 아버지가 임종 직전 나의 손에 꼭 쥐어주며 이건 절대 남편에게 보여주지 마라. 내 목숨줄이다라고 하셨던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집터와 주변 땅 5,000평의 원소유주가 나의 아버지이며 증여가 아닌 신탁의 형태로 나에게 상속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박건호는 자신이 법을 잘 알아서 모든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려놨다고 믿고 있겠지만 그는 우리 아버지의 치밀함을 몰랐습니다. 안동 종갓집 어른이 사위놈의 눈빛에서 탐욕을 못 읽으셨을 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박건호, 당신이 나를 미친 여자로 만들고 싶다면 기꺼이 그 배역을 맡아줄게. 당신이 만든 그 가짜 천국 속에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명예와 재산이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게 해줄게. 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짓밟힌 노파가 아니라 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짓밟힌 노파가 아니라 30년 만에 깨어난 사냥꾼이 서 있었습니다. 박미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종갓집 외동딸의 서슬퍼런 기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당신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아니, 당신이 갈 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평생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감옥이 될 거야. 나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은 이미 올랐고 박건호는 제 발로 그 덫을 향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0년 가스라이팅의 종말, 그 피비린내 나는 마라맛 복수가 이제 막 첫 발을 뗐습니다. 박건호, 그 인간이 집을 나서는 순간은 마치 연극 무대에 막이 오르는 장면과 같습니다. 안방에서 나에게 국그릇을 던지고 부모님의 명예를 짓밟으며 짐승처럼 포효하던 그 눈빛은 현관문을 여는 찰나의 공기 속에서 증발해버립니다. 대신 그 자리에 들어차는 것은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자애로운 박 박사의 미소입니다. 나는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거실 창가에 숨어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대문 앞을 지나가는 이웃집 영감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개량 한복 자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 한복의 깃을 세우기 위해 내가 새벽마다 얼마나 손목이 시리도록 다림질을 했는지, 저 구두를 광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굴함을 삼켰는지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박건호는 평생을 교육에 이바지하고 은퇴 후에도 유림의 법도를 지키는 이 시대의 몇 안 남은 진짜 선비였습니다. 어이구, 박 박사님. 오늘도 일찍 나오시네. 역시 부지런하셔. 이웃들의 칭송 섞인 인사말이 담장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나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박건호는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하겠지요. 허허, 습관이 되어서요. 아침 공기가 참 맑습니다. 그 맑은 공기를 마시는 당신의 폐부 속에는 어떤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을까요? 당신의 그 가증스러운 입술이 나를 향해 뱉어내던 근본 없는 연이라는 말이 아직도 내 귀청을 때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날 오후 박건호는 어김없이 마을 경로당 겸 유림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지역의 스승 대접을 받으며 상석에 앉아 찻잔을 기울였을 겁니다. 내가 보지 않아도 그의 연극은 눈에 선합니다. 박 박사님, 사모님은 요즘 좀 어떠십니까? 지난번 문중 모임에도 안 나오셔서 다들 걱정이 큽니다. 누군가 나의 안부를 묻자 건호는 기다렸다는 듯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홀로 짊어진 성자처럼 아주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겠지요. 눈가에는 금세라도 눈물이 맺힐 듯 촉촉한 연민의 연기를 섞어가며 그는 나의 존재를 지워나갔습니다. 허허, 이 사람아. 말도 말게.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치부를 드러내겠나만 요즘 집사람이 영 제정신이 아니야. 자꾸 돌아가신 장인 어른이 살아계신다며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방금 자기가 밥을 먹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니 내 가슴이 매일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이라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변에서는 경악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는 사람들의 동정을 만끽하며 아주 은밀하고 추잡하게 거짓말에 살을 붙여갔습니다. 의사 말로는 초기 치매라는데 집에서는 가끔 공격성까지 보여요. 어제는 글쎄 내가 천사 같은 손주 녀석을 예뻐하며 안아주는데 갑자기 주방 가위를 들고 달려들지 않겠나? 내가 평생을 교육자로 살며 도덕을 가르쳤는데 내 아내가 저렇게 짐승처럼 망가져가는 걸 지켜보는 게 참 피눈물 나는 일이야. 혹시라도 우리 집사람이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저 정신이 아픈 불쌍한 여자려니 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게. 이것이 박건호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그는 나의 육체를 가두기 전에 나의 인격을 먼저 매장했습니다. 내가 만약 밖으로 나가 그의 폭행을 폭로하더라도 이미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엔 미친 여자의 헛소리로 입력되도록 치밀하게 덫을 놓은 것입니다. 그는 나를 산채로 사회적 무덤에 처박고 있었습니다. 박건호의 악행은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의 정신을 실제로 갉아먹기 위해 매일 아침 약수발을 자처했습니다. 여보, 이거 요즘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뇌 영양제래. 비싸게 구해온 거니까 한 알도 남기지 말고 먹어. 당신 요즘 자꾸 헛소리 하는 거 다 뇌가 늙어서 그래. 매일 아침 식탁 위에 놓이는 하얀 알약 2알.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나를 내려다보는 그 눈동자는 굶주린 독사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저걸 먹으면 머릿속이 안개가 낀 듯 뿌얘지고 혀가 굳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나를 진짜 미치게 만들어서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지 않는 말 잘 듣는 인형으로 개조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겁에 질린 바보처럼 약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눈을 파는 찰나 혀 밑에 약을 숨겼습니다. 30년 가스라이팅 속에서 내가 배운 유일한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그가 만족스러운 듯 방을 나가면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입안을 헹구고 그 독약을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된 건
베란다 한 구석에 놓인 난초 화분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척박한 환경에서도 고고하게 꽃을 피우던 귀한 난초였습니다. 나는 뱉어낸 약들을 습관적으로 그 화분 흙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푸르르던 난초 잎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더니 마치 불길에 휩싸인 듯 바스라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손을 대자마자 잎사귀는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식물조차 일주일 만에 말려 죽이는 독성. 박건호는 그 지독한 사리를 매일 아침 나에게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서서히 죽이려 했구나. 박건호,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살인마였어. 타버린 난초 잎을 손에 쥐고 나는 소름 끼치는 공포와 함께 끓어오르는 증오를 느꼈습니다. 그는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되 영혼이 말살된 채 그저 그의 명예를 빛내줄 불쌍한 치매 아내라는 소품으로 남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날 밤 박건호는 안방에서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웃음소리는 평소 집안에서 내가 듣던 그 쇳소리 섞인 호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영아, 응. 이제 다 됐어. 그 노인네, 이제 눈동자에 초점도 없어. 내가 주는 약 꼬박꼬박 받아먹는 꼴이 아주 가관이라니까. 조금만 더 먹이면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쓸 거야. 그때 요양원 서류 사인하게 하고 재산명에 싹 정리하면 끝이야. 우리 강남 빌딩 프로젝트 이제 코앞이다. 지영. 그의 내연녀였습니다. 20살이나 어린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나의 죽음을, 나의 파멸을 상품처럼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친정아버지가 평생을 일궈 나에게 물려준 그 땅들이 이제 저 두 괴물의 유흥비와 빌딩 숲으로 변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나는 벽에 귀를 대고 그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분노로 인해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피 냄새가 나의 감각을 깨웠습니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믿을수록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은 더 튼튼해질 테니까. 당신이 나를 미친 여자로 만들고 싶다면 나는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사냥꾼이 되어줄게. 나는 그날 밤 잠든 건호의 머리맡에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을 벌리고 코를 골며 자는 그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서재로 숨어들어 금고 비밀번호를 하나씩 눌러보았습니다. 그가 나를 바보라 생각하고 방심한 사이 나는 그가 빼돌린 서류들의 사본을 하나둘씩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은 원래 기다림의 미학이라고들 하지요. 박건호, 당신은 내가 주는 독약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이 마시고 있는 건 내가 30년간 숙성시킨 복수라는 이름의 독배입니다. 당신이 가장 화려한 왕관을 쓰고 종친의 어른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울 그날, 나는 당신의 그 가식적인 성을 단숨에 무너뜨릴 것입니다. 베란다에 죽은 난초를 보며 나는 맹세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생명, 그리고 이 땅. 절대로 저 괴물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두지 않겠다고. 나의 복수는 이제 당신의 뼈를 녹이는 산이 되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녹여버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동자가 풀리고 침을 약간 흘리는 박건호가 원하는 치매 노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멍한 눈동자 깊은 곳에는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단추를 비뚤어지게 채우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건호는 나를 보며 혀를 끌차더니 아주 만족스러운 듯 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잘 길들여진 개를 칭찬하는 주인의 손길 같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가만히 있어. 그게 당신이 이 집에서 오래 살아남는 길이야. 건호의 그 손길이 닿은 자리가 타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나는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영양제. 더 주세요. 머리가 시원해져요. 나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건호는 껄껄 웃으며 지갑을 열어 돈 몇만 원을 식탁에 던졌습니다. 그래, 기특하네. 시장 가서 맛있는 거나 사 먹어. 그 돈을 챙겨 쥐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당신의 장례식 비용으로 소중히 써주겠다고. 나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들의 멸시 어린 시선을 뚫고 나는 시장 끝 낡은 수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나의 복수를 완성해줄 비밀병기 강태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건호, 당신의 몰락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그 견고한 위선의 탑이 무너질 때 당신은 나를 미친 여자라 부른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30년 가스라이팅의 끝은 당신의 비참한 종말뿐입니다. 박건호, 그 인간의 위선은 집안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본연의 추악함을 드러냈습니다. 낮에는 경로당에서 성자 행세를 하던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 현관에서부터 나의 존재를 지워버리기 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신문 한 장을 넘기며 나를 짐승처럼 불렀습니다. 야, 치매 노인네. 죽었어? 빨리 나와서 내 양말 안 벗기고 뭐해? 나는 구석방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오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나의 무릎은 그가 내던진 욕설과 폭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파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도축장에 끌려온 가축의 등급을 매기는 상인의 눈, 혹은 유통기한이 지나 처분해야 할 가구 조각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의 발가락 사이사이에 낀 누런때와 역한 발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그의 양말을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호는 일부러 나의 어깨를 발등으로 툭, 아니 거칠게 걷어차듯 밀어냈습니다. 이 집 다음 주면 공식적으로 종친의 소유가 돼. 그럼 난 종친 회장으로서 이 집에 상주하는 거고 넌 저 구석진 시설로 보내버릴 거야. 내 평판을 위해서 널 죽이지는 않겠지만 내 눈앞엔 띄지 마. 알겠어? 넌 그냥 죽은 듯이 숨만 쉬다가 사라지는 게 내 팔자야.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건호의 발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거실 바닥, 내가 거드름을 피우는 이 천장.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것인지 너는 잊었겠지만 나는 단 1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입으로는 비굴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주인 어른. 시키는 대로 할게요. 건호는 나의 비굴함에 도취해 거실이 떠나가라 웃어댔습니다. 그 역겨운 웃음소리가 천장을 울릴 때 나는 옷소매 속에 숨긴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장 에어컨 틈새, 검은 그물망 뒤에서 붉은 눈을 번뜩이며 이 모든 광경을 고화질로 기록하고 있는 초소형 렌즈를 향해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찍어라.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저 악마의 민낯을 다 담아라. 다음 날 오후
건호가 종친회 사람들을 만난다며 한껏 멋을 부리고 외출한 사이 우리 집 대문이 무례하게 열렸습니다. 짙고 자극적인 향수 냄새가 거실의 눅눅한 공기를 찢으며 들어왔습니다. 20살이나 어린 건호의 내연녀 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미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 굽 높은 하이힐로 마루바닥을 또각또각 소리내며 짓밟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집 꼬락서니 하고는 박 박사님이 이런 퀴퀴한 데서 어떻게 사셨대? 아줌마, 당신이 박미선 씨야? 정신 나갔다더니 정말 멍청하게 생겼네. 그녀는 명품 가방을 식탁 위에 툭 던지더니 내가 감히 범접하지 못했던 성역인 안방으로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장롱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안동에서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눈물로 손때 묻혀 지어주신 고운 비단 한복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나의 30년 세월 중 유일하게 빛나던 추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지영은 코를 찌푸리며 그 한복들을 한 움큼 끄집어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옷들은 다 태워버려야지. 내가 들어오면 인테리어부터 싹 바꿀 거야. 아줌마 들려? 당신 이제 여기 주인 아니야. 곧 저 산골짜기 요양원으로 이사 가야 한다고. 거기 가면 이런 비단 한복 대신 죄수복 같은 환자복이나 입겠네. 호호호. 바닥에 짓밟힌 연분홍색 치마 저고리. 나의 결혼식 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손을 꼭 잡으며 가서 이 한복처럼 곱게만 살아라라고 하셨던 그 축복의 상징이 저 여자의 더러운 구두 발밑에서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고 당장이라도 주방 식칼을 들고 저 여자의 목줄기를 긋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사냥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미친 노파여야만 했습니다. 나는 초점 없는 눈으로 지영을 바라보며 바보처럼 실실 웃었습니다. 입가에는 약간의 침까지 흘렸습니다. 아이고 예쁜 아가씨네. 우리 집에 손님이 왔네. 내가 맛있는 콜라 줄까? 콜라 마실래? 나는 주방으로 달려가 냉장고 안쪽에 숨겨둔 진득한 간장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지영이 입고 있던 하얀색 샤넬 코트 위로 시커먼 간장을 왈칵 쏟아버렸습니다. 악! 이 미친 할망구가 진짜. 내 코트가 얼마짜린데. 이거 샤넬이야. 샤넬. 이 더러운 손 안 치워.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나의 가슴을 세차게 밀쳤습니다. 나는 뒤로 나동그라지며 머리를 벽에 찧었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비릿한 피냄새가 입안을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는 찰나 나는 지영이 내팽개친 가방에 벌어진 지퍼 사이로 초소형 도청기와 GPS 추적기를 밀어 넣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욕설을 퍼부으며 엉망이 된 코트를 쥐고 집을 나갔습니다. 지영이 떠나고 정적이 찾아온 집안. 나는 바닥에 흩어진 나의 비단 한복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한복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끝날 전쟁을 선포하는 전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귀에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지영의 가방 속에 심어둔 도청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자기 집 갔다가 그 미친년 때문에 샤넬 코트 다 버렸어. 나 진짜 못 참아. 당장 오늘 밤에라도 길바닥에 내쫓아버려. 그 땅 서류 다 챙겼다며. 왜 자꾸 시간을 끌어?
내가 그 땅 담보로 대출받아서 우리 강남 빌딩 계약금 넣어야 한다고 했잖아. 건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영아, 우리 공주님. 화 풀어. 내가 새 코트 사줄게. 조금만 참아. 다음 주가 종친회장 취임식이야. 그날 내가 종친들 앞에서 대대적으로 치매 아내를 위한 요양기금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그 땅을 기부하는 척할 거야. 실제로는 내 개인 법인으로 다 넘겨놨으니 아무도 모른다니까. 종친놈들은 내가 눈물 좀 흘려주면 다 믿어. 그래야 뒷말 없이 깔끔하게 우리 재산이 되는 거야. 그들의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박건호가 어떻게 친정아버지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 조작했는지, 어떤 세무사와 변호사를 매수했는지, 그리고 나를 요양원이 아닌 면회조차 금지된 외진 시설로 보내 영구히 격리할 계획까지. 모든 것이 나의 녹음기 속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져 죽어가고 있다고 믿으며 내일의 화려한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계획하는 강남 빌딩의 주춧돌은 사실 그들의 무덤을 파기 위한 첫 번째 삽질이었다는 것을요. 나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진짜 시장이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변두리, 낡고 허름한 간판이 걸린 태양수선이라는 수선집. 그곳에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쪽 좁은 뒷방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강태윤 변호사. 20년 전 시장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사법고시 공부를 하던 가난한 고시생이었던 그를 나는 박건호 몰래 쌀 포대 사이에 돈 봉투를 넣어주며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목숨을 빚진 아들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여사님, 얼굴에 그 상처는 또 뭡니까? 그 인간이 또 손을 댄 겁니까? 태윤은 나의 멍든 뺨과 찢어진 입술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길 같은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괜찮다, 태윤아. 이건 내가 승리하기 위해 지불하는 입장권 같은 거야. 고통이 깊을수록 법정에서 저들의 죄는 더 무거워지겠지. 나는 품 안에서 오늘 녹음한 도청 파일과 그동안 모아온 영상들이 담긴 USB를 꺼냈습니다. 태윤은 노트북을 펼쳐 자료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건호가 나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는 장면이 나오자 태윤은 차마 끝까지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흐느꼈습니다. 여사님, 박건호, 이 인간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합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 인간이 이미 여사님을 중증 치매로 공표해서 성년후견인 신청을 마쳤다는 겁니다. 여사님의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속셈이에요.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더 미친 척을 하는 거야. 그가 방심하고 내 인감 도장을 가져가서 서류에 찍는 그 순간 그 행위 자체가 강압에 의한 사문서 위조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말이다. 나는 태윤에게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새벽마다 내가 건호 몰래 다른 지역의 대학병원을 전전하며 받아온 정신 건강 완벽 이상 없음 진단서였습니다. 이것 봐라, 태윤아. 박건호는 내가 주는 약을 먹고 머리가 썩어간다고 믿겠지만 나는 단 한 알도 삼키지 않았다. 나의 뇌는 그 어느 때보다 명석하고 나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제 다음 주 취임식 날 그 인간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준비한 진실의 소나기를 퍼부어 주자. 태윤은 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사님, 제가 약속드립니다. 박건호의 그 가증스러운 명예와 재산, 그리고 그 인간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겠습니다. 그 기념비가 세워질 자리가 그의 무덤이 되게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도미 한 마리를 샀습니다. 오늘 저녁은 건호가 좋아하는 도미찜을 할 생각입니다. 독이 든 만찬은 아니지만 승리자의 여유를 담은 마지막 성찬이 될 것입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유치원 차에서 내린 준호가 나를 보며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내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보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할머니, 맛있는 거 샀어? 나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할머니 바보라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장난감 사줬어. 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 박힌 그 독버섯 같은 생각들. 박건호가 심어놓은 그 쓰레기 같은 가치관을 이제 내가 하나씩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이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왕관을 썼다고 다 왕이 아니야. 남을 아프게 해서 뺏은 왕관은 나중에 머리를 짓누르는 뜨거운 불덩이가 된단다. 조만간 할머니가 진짜 왕이 누군지 보여줄게. 그때 준호는 할머니가 무서워도 꼭 할머니 편 해야 한다. 알았지?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나의 단단한 눈빛에 압도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건호는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내가 차린 도미찜을 뜯으며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어이, 미선아. 내일 모레면 이 집에서 내 짐 다 빼라. 종친회장 취임식 끝나면 바로 요양원 차가 올 거니까. 거기 가면 공기 좋고 물 맑아. 너 같은 치매 환자들한텐 천국이지. 나는 그의 앞에 앉아 빈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예. 고마워요. 여보. 날 이렇게 생각해주고. 나의 말에 건호는 껄껄 웃으며 나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그래, 진작 이렇게 고분고분할 것이지. 이제야 좀 마누라 같네. 박건호 씨, 마음껏 웃어두세요. 당신이 마시는 그 술잔 속에 당신의 눈물이 섞여들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당신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수의 시계는 이제 0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한복 조각들을 모아 조용히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취임식 날 입을 나의 전투복, 세상에서 가장 서슬퍼런 먹색 안동포 한복을 준비하며 나는 사냥꾼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건호, 당신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초대합니다. 드디어 대종회와 종친회장 취임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건호는 이른 새벽부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왕이라도 된 듯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빳빳하게 풀을 먹인 하얀 못이 한복을 매만지며 자신의 가슴에 달릴 회장이라는 훈장을 상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그는 자애로운 성자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뒤로 비치는 그림자는 탐욕에 찌든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어이, 미선아. 오늘 손님들 많이 오니까 넌 절대 밖으로 기어 나오지 마. 창고방에 처박혀서 쥐 죽은 듯이 있어. 행사 끝나면 바로 앰뷸런스 올 거니까 그 전까지 사고 치면 내 인생 진짜 지옥이 뭔지 보게 될 거다. 알겠어? 건호는 내 턱을 구두 끝으로 툭 치며 멸시 섞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는 겁에 질린 바보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밖에서 잠기는 철컥 소리.
그는 나를 산채로 매장했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창고방 안에서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단장을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나는 태윤이가 미리 몰래 넣어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리빨처럼 차갑고 푸른 빛이 도는 먹색 안동포 한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안동권 씨 가문의 여인들이 가장 중요한 결전의 날에 입던 서슬 퍼런 기계가 서린 옷이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박건호의 발등을 닦던 그 비굴한 손으로 정성껏 나의 머리를 빗어 올리고 옥비녀를 꽂았습니다. 거울은 없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사냥꾼의 눈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집 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지역 유지들, 교육계 인사들, 그리고 전국의 종친회 어른들이 모여 박건호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화강암 비석이 세워졌고 그 위에는 박건호 박사 공덕비라는 가당치도 않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창고방의 작은 틈새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건호는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인자함과 슬픔이 절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저는 오늘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저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려 합니다. 비록 제 아내가 불치의 치매에 걸려 정신을 잃었으나 저는 아내의 이름으로 된 이 땅을 문중의 교육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픈 아내를 대신해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 저의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건호를 연호했습니다. 박건호, 성자 박건호 라는 연호가 마당을 가득 채울 때 건호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가증스러운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그 땅이 이미 자신의 개인 법인으로 도둑질된 서류들이, 그리고 그가 내연녀와 나눈 추악한 대화들이 행사장의 대형 스크린으로 전송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요. 나는 태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태윤아, 이제 저 악마의 가면을 벗길 시간이다. 건호가 자신만만하게 비석의 가림막을 벗기려던 그 순간 행사장 양옆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전원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건호의 평생 업적을 담은 영상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화려한 자막이 아닌 어둡고 칙칙한 우리 집 거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야, 이 치매 노인네야. 밥상 꼬락서니가 이게 뭐야? 넌 그냥 요양원 가서 벽에 똥칠이나 하다가 죽으라고. 알겠어? 스피커를 통해 터져 나온 것은 인자한 박 박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처럼 찢어지는 비명과도 같은 건호의 폭언이었습니다. 화면 속 건호는 내 턱을 구두로 툭툭 치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잔치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명의 종친과 유지들이 들고 있던 술잔이 멈췄습니다. 건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을 넘어 창백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장난을? 당장 꺼. 당장 끄라고. 건호가 미친 듯이 스크린을 향해 달려갔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추악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어젯밤 내연녀 지영과의 통화 녹취였습니다. 지영아, 걱정 마. 그 노인네 땅 종친회에 기부하는 척하면서 법인 세워서 싹 빼돌릴 거야. 종친놈들은 멍청해서 내가 대충 서류 만들면 믿어. 그 돈으로 우리 강남에 빌딩 사고
이 지긋지긋한 마누라 치워버리자고. 흐흐흐. 이건 음해입니다. 조작된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라고요. 건호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렀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 믿었던 자리가 가문의 수치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정문이 천천히 열리며 먹색 안동포 한복을 입은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박건호의 발바닥을 닦던 무수리 박미선이 아니었습니다. 안동권 씨 가문의 기품과 사냥꾼의 서늘함을 동시에 뿜어내는 진짜 안주인이었습니다. 나는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져 길을 내주었습니다.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건호의 눈앞에 나는 법원 서류와 등기부 등본을 내던졌습니다. 박건호 씨, 당신이 기부 승낙서라고 속여 내 지장을 찍게 한 그 서류, 이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의 횡령과 사문서 위조, 그리고 30년 동안 나에게 저지른 폭행과 약물 투여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아도 마당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건호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미선아, 여보,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 어서 사람들에게 저게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제발. 나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친 여자로 만들었을 때 당신은 나의 영혼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더러운 욕망을 먹고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당신 자리는 여기 없습니다. 내 땅에서, 내 인생에서 당장 꺼지세요. 그 순간 문중의 최고 어른이 지팡이로 단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박건호, 내 이놈, 내가 감히 우리 문중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쳐? 조카 며느리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워? 너는 오늘부로 우리 박씨 문중에서 제명이다. 족보에서 내 이름을 파낼 것이야. 교육청 관계자들도 차가운 눈으로 건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박사님, 아니 박건호 씨. 당신의 모든 명예직은 박탈될 것이며 연금 또한 횡령 혐의로 동결될 것입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행사장 정문을 박차고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건호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박 박사야. 미선아, 내가 어떻게 이래. 이 나쁜 년아. 그가 끌려나가는 길목마다 종친들이 침을 뱉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그의 가짜 성이 단 10분 만에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던 내연녀 지영 또한 공범 혐의로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그녀의 그 비싼 샤넬 코트가 먼지 구덩이에서 구겨지는 것을 보며 나는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건호가 경찰차에 실려 멀어지자 마당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단상 위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박건호의 아내로 사느라 제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잔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이제 진짜 주인의 이름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모두 돌아가 주십시오.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난장판이 된 마당에 나와 태윤이 그리고 준호만이 남았습니다. 준호가 달려와 나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낯선 존경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무서운 할아버지 안 와요? 응, 준호야. 이제 그 사람은 꿈속에서도 못 올 거야. 여긴 이제 우리 땅이란다. 나는 구두를 벗고 맨발로 나의 땅을 밟았습니다. 흙의 서늘한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당 구석의 감나무를 어루만지며 나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 이제 박미선으로 살겠습니다. 30년 가스라이팅의 종말은 피비린내 나는 복수였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가장 맑고 눈부신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석양을 등지고 나의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벽 4시 30분이 지옥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마당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수백 명의 비난과 비명, 박건호가 끌려가며 내뱉던 그 처절한 악다구니들이 공기 중에 먼지처럼 떠다니다가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단상 위에서 내려와 한 걸음 한 걸음 내 집의 흙을 밟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마당은 나에게 가시밭길이었고 디디기조차 두려운 형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은 비단보다 부드럽고 솜사탕보다 따뜻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박건호는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지영이라는 여자도 공범으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재산 환수 소송은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십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 대신 울어주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내가 그에게 건넸던 쌀 포대 속의 희망이 오늘 나에게 거대한 방패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는 태윤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눈물샘이 타 들어갈 정도로 울어왔기에 이제 내 눈엔 오직 맑은 승리의 빛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곳곳에는 박건호의 위선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밖에서 받아온 가짜 상장들, 그의 이름이 새겨진 빳빳한 개량 한복들, 그리고 나를 감시하던 서재의 물건들까지.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끄집어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버리는 거야? 준호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엔 이제 할아버지의 권위 대신 할머니라는 커다란 존재가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준호야. 이건 이제 쓸모없는 쓰레기란다. 예쁜 옷을 입었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할머니가 이 쓰레기들을 태우면서 보여줄게. 나는 박건호의 한복 무더기 위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꼈던 성자의 옷들이 검은 연기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연기를 바라보며 나는 30년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건호, 당신이 나에게 먹였던 독약과 당신이 나에게 퍼부었던 폭언들이 저 불길 속에서 제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연기 너머로 보이던 당신의 그 오만한 얼굴, 이제는 철창 뒤에서 비참하게 일그러져 있겠지요. 당신이 가장 무서워하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이었음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죽이는 대신 당신의 모든 명예를 발가벗겨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사냥꾼인 내가 당신에게 내린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형벌입니다. 나는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 건호가 주던 독약을 먹고 시커멓게 타 죽어버렸던 그 난초 화분 앞에 섰습니다. 나는 죽은 잎들을 하나하나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죽은 것들은 미련 없이 잘라내야 새 것이 돋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줄기 밑바닥, 독약이 뿌려졌던 그 시커먼 흙 사이에서 연두빛 어린 새순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의지는 독극물보다 강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그 기계가 이 작은 식물 안에 고스란히 살아남아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고생했다. 이제 내 꽃을 피우렴. 아버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화분에 맑은 물을 듬뿍 주었습니다. 이제 이 물은 독을 씻어내고 생명을 키우는 성수가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이 난초와 같습니다. 30년 동안 짓밟히고 독에 중독되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나의 영혼이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색깔을 찾으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침을 흘리는 바보 연기를 할 필요도 단추를 비뚤어지게 채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60평생을 견뎌온 강인한 여인 박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는 지혜가 서려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벽 4시 30분이 아닌 해가 중천에 뜬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히 나의 의지로 맞이하는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부엌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그건 고통이 아니라 상쾌한 자극이었습니다. 나는 준호의 손을 잡고 마당 뒤편 아버지가 남겨주신 넓은 땅으로 향했습니다. 박건호가 가로채려 했던 그 5,000평의 평원입니다. 그곳엔 잡초가 무성했지만 나는 그곳에 새로운 꿈을 심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여기에 꽃밭을 만들 거야. 그리고 갈 곳 없는 할머니들, 마음 아픈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예쁜 집도 지을 거란다. 여긴 이제 누군가를 쫓아내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어주는 곳이 될 거야. 준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박건호의 가스라이팅에 오염되었던 아이의 영혼도 나의 정성과 사랑으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할머니 쓸모없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 내가 꽃 심는 거 도와줄게 라며 앞장서 달려갔습니다. 나는 그 평원에 서서 멀리 보이는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박건호는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겠지만 나는 이곳에서 가장 찬란한 시작을 맞이할 것입니다. 30년 가스라이팅의 사슬은 끊어졌고 나는 이제 사냥꾼의 날카로운 칼 대신 생명을 키우는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선 씨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미선 씨를 세상 밖으로 끌어올린 건 어쩌면 제 안의 작은 용기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나 하나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미덕이 아니라 방관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 혹독한 복수의 과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폭언 아래서 숨죽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촛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나가라는 말, 이제는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갉아먹는 그 모든 어둠을 당당히 밀어내십시오.
저는 이제 박미선이라는 이름으로 이 넓은 땅에 희망을 심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복수는 끝났지만 저의 인생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나 눈부신 봄날 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